분들한테 잔소리해서 뭐 하겠습니까? 영상을 켜놓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자, 은평학원은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 분이 많아요. 우리 다음 주가 개강이죠. 3월달 3월 4월 달에는 중요한 시기예요. 3월 4월이 우리가 흔히 이게 수업을 쭉 듣다 보면 어떤 질문이 많냐 그러면 수업 따라가는 게 이제 뻑차니까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수업만 따라오니까 뭔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 이제 드시는 분이 벌써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뭔가 정리할 시간이 나만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걸 언제 정리합니까? 언제 정리해요? 언제? 3, 4월 달에는 도망가면 안 돼요. 3월, 4월 달까지 딱 듣고 뭔가 혼자서 정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취약한 과목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수업에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시고, 그렇죠. 5, 6월 달에 하는 거예요. 5, 6월 달에. 대부분 4월 달까지는 학원 그냥 푸시하게 따라오는 거고, 내가 알든 모르든 자꾸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5월 달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월 달 정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언제까지? 4월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게 중개사 시험이 콩인지 된장인지 대충 감이 왔을 때 책을 싸갖고 산속으로 가든지 절간으로 가든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기본서만 싸갖고 가면 뭐예요. 기본서 봐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논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한테 강의를 한번 듣고 논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기본서를 보면 아주 효과적이지만, 기본서를 통해서 뭔가 논점을 이해하려고 하면 대단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또 주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도시성장 구조 이론이에요. 도시성장 구조 이론. 강의 노트 116페이지. 강의 노트 116페이지. 강의 노트 116페이지. 자, 들어가요. 우리 도시성장 구조 이론은 뭔가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는 건데, 이건 뭐 10분이면 끝나는 이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도시는 뭐 하면서? 도시는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어떤 틀을 가져요. 우리가 구조라는 게 틀을 말해요. 틀. 어떤 틀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 중에 우리가 정우성 씨 들어보자고. 정우성 씨. 정우성 씨는 성장을 해서 어떤 틀을 갖췄죠. 어떤 틀을 갖췄어요? 꽃미남 이렇게 갖췄다. 꽃미남. 그런데 미스터 국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났더니 어떤 틀을 갖습니까? 그러면 오징어 뭐 이렇게. 이게 인간도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만의 어떤 구조 특징을 갖듯이 도시도 어떤 구조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도시, 성장, 구조 이론 중에 뭐가 포인트겠어요? 구조겠죠, 구조. 구조.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학자가 무슨 버제스다, 호이트다, 헬스와 홀만 있다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무슨 이론이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이론이니까, 이놈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심원, 도시가 동심원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면 그냥 해결 끝이야.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새 어떤 질문이 많냐? 우리 부동산, 우리 중개사 공부를 딱 시작하면 딱 양분돼요, 1차가. 나는 민법이 더 낫더라. 이런 거라. 또 하나는 나는 학개론이 더 낫더라. 그러면 꼼꼼하고 뭔가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게 적성에 있다고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민법이에요, 민법.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학개론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일단 남성입니다. 대충 살아. 대충 그냥 동심원 이러니까 동심원이 포인트야. 이런 식으로 대충 안 따져. 그런 분들은 학개론을 좋아해요. 그리고 점수가 높아. 이게 공부를 적게 하면서도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 학개론이에요. 이런 걸 잘 찾아줘야 돼요. 버제스가 오이트가 나 이건 모르겠지만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동심원이라는 거겠지. 이렇게 하고 오면 그냥 알아맞혀. 그런데 버제스 암기하고 동심원 막 도시
두 문자 따서 뭐 도시, 버스 막 암기하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민법은 공부를 하면 뭔가 손에 잡히는데 학교는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면 아니 그냥 도시 구조가 이래요 이런 건데 이거 뭘 배울 게 있어요 그냥. 아니 이걸 왜 이론적으로 따져. 도시 구조를 봤더니 동심원도 있고 선형도 있고 다핵심도 있어요. 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민법처럼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학교로는. 그래서 항상 학교로는 대충 공부하시는 분이 그렇죠. 이게 점수가 잘 나와요. 상식이 풍부한 분이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이게 학자 암기 안 하면 나는 이론 안 당할란다 이런 분이 있으니까 보세요. 일단 강의 노트에 이번에는 학자들이 다 가로쳐서 밑에 있잖아요. 이유가 그렇죠. 얘들은 학자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는데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면 동심원에서 이응자 미음자 빼요. 그럼 도시 나오죠. 도시 버스야. 도시 버스. 그리고 도시에서 나는 뭘 선호한다는 거예요. 버스를 선호합니다. 이게 도시 버스 선호야. 도시 버스 선호. 자,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은 굳이 암기 안 해도 돼요. 다 핵심이니까 두 놈 나오면 그냥 다 핵심이야. 다 핵심. 자, 그런데 포인트가 뭡니까? 도시 구조니까 요 가운데 있는 문구가 포인트예요. 자,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동심원 형태로 성장합니다. 이게 구조가 동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형은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한자로. 그래서 선형은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고. 부채꼴 모양. 그 다 핵심은 도시가 하나의 핵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중심.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보면 도시는 모든 방향으로 동심원을 형성하며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시죠. 또 뭐 나왔어? 여기서 많이 들어본 놈이죠. 위치지대. 위로 튀는 위치지대. 튜넨이 나왔잖아요. 이 튜넨이 계보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튜넨의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튜넨의 계보가 항상 여기다 적어야겠네. 튜넨의 이론이 지대 이론으로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으로 확장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도시 구조로 오게 되면 버제스가 그죠 튜넨의 이론을 또 응용한 거야. 그래서 이 튜넨의 계보가 아주 중요해요. 계보가. 이거 하다 보면 되고. 자, 그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 시카고시라고 되어 있죠. 시카고시.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시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예요. 시카고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권도 없어가지고 미국은 캥이는 저기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제주도밖에 없습니다만. 자, 일단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가 버제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시카고시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시카고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카고가 이 공업지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야예요. 평야라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성장하면 항상 몸뚱이가 커지는데 모든 방향으로 다 몸뚱이가 커지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이게 동심원이에요. 이게 동심원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건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거. 모든 방향으로. 자, 이걸 우리는 동심원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시카고시라고 되어 있죠? 시카고시를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하나 암기하느냐? 동심원의 형태로 그림을 보면 강의 노트 그림을 보면 동심원의 형태로 성장하는데 5개의 지대로 뭔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첫 번째가 중심 업무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 그 다음에 점이지대라고 되어 있죠.
이 점이지대는 사회학에서 점이지대라고 하면 혼합된 지역이에요. 혼합된 지역. 일단 얘는 점리지대, 눈도장만 찍고 통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자, 노동자 주거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 주거지대가 있고,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외지구라고 되어 있죠? 교외지구. 근데 이 교외지구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습니까? 그러면 통근자 주거지대라고 적어 놔요. 통근자 주거지대. 예. 우리 시험에서는 교외지대로는 안 나와요. 통근자 지대로 나오니까 두 문자를 딸 때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중점, 노, 중, 통. 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지대를 교외지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통근자 지대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부동산학은 예외 없이 통근자로 나와요. 통근자, 교외. 외곽에서 통근을 하는 지대라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 왜 통근자로 나오냐? 자, 중점, 노, 중, 통 중에 요 세 가지를 딱 묶으면 얘가 특징이 있어요.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그렇죠. 우리 부동산학은 이 세 가지가 주거지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중통 이렇게 암기해요. 중점, 노중통. 이게 뭘 뜻하냐? 도시의 구조를 결정하는 게 뭘 것 같냐?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요 가장 많은 용도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측면에서 가장 많은 용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주거지대예요.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주거지역이 대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어떤 주거지역도 우리 수도권의 수도권의 어떤 구조를 보면 서울이라는 중심에 업무 상업이 좀 있고 그 외곽으로 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다 신도시들이 주거지역을 만든 거잖아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도시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이 동심원 이론은 주거지역이 무슨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딱 기점으로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있어요. 점이지대는 이 중심과 이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중점, 노, 중, 통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다? 됐다. 자, 그리고 봐요. 또 이게 학자들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저는 어떤 표현 잘 써요? 뭐 퍼센트 나오면 빠센트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버제스라는 놈은 어떤 표현을 잘 썼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을 잘 썼어요. 친입, 경쟁, 천의 이런 걸 우리가 생태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친입, 경쟁, 천의. 생태학적인 표현. 야, 이게 무슨 생태학적인 표현이야? 그럼 보셔. 생태학에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이렇게 딱 표시해요. 우리나라 생태계. 그리고 제가 개구리를 들어요. 개구리. 우리나라에 토종 개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미국의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걸 우리가 생태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 우리나라 생태계의 새로운 이종이 생태계에 침입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생태계에 침입을 하면 토종개구리랑 뭐 하겠어요? 이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황소개구리하고 토종개구리랑 싸웠더니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황소를 이겼어, 개구리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우리가 요 개구리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황소개구리가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천이라고 그래요. 천이. 이 천이에서 이 말하는 이 천자는 변천의 천자예요. 변천의 천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종이 침입하고 기존의 생태계와 경쟁을 하다가 이 토종개구리가 사라지고 황소개구리가 이제 장악을 하죠. 그러면 생태계가 천이
변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친입경쟁, 천이 이런 표현이 생태계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생태계를 설명하는 요 설명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느냐 그러면 주거지역의 변화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주거지역 변화. 자, 그러면 지금은 벌써 한 6주가 돼서 가물가물한데 친입경쟁 천이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 그러면 강의 노트 36페이지를 딱 봐봐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36페이지. 그럼 뭐가 보입니까? 주거 분리 주택 여과가 보이죠? 그리고 주택 여과의 밑에 있는 주택 여과 그림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친입천이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 친입경쟁천이라는 표현은 딱 2번 나오는데 이 동시원에서 한 번, 주택 여과 현상에서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거지역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그럼 학자들이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향 여가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걸 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입. 그리고 여기서 경쟁을 하면서 뭔가 주거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천이고.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 변화를 어디 지역에다가 주로 설명을 했어요. 주거지역의 변화에 설명을 해요. 자, 아무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버제스라는 학자가 요 생태계를 표현하는 친입경쟁천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친입경쟁천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또는 생태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짝대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버제스의 동시원 이론을 가야 돼요. 버제스 동시원 이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암기하시더라고. 자 동시원 요 받침 빼면 도시야. 도시 버스 타. 그리고 어디로 가? 시카고로 가. 뭐 하려고? 생태 사서 먹으려고. 그래서 도시버스 타고 시카고로 갑니다. 그래서 뭐 사갖고 옵니까? 생태 사갖고 와요. 오늘의 메뉴는 동태찌개예요. 뭐 이렇게 암기하시더라고. 정말 유치해 극을 달하지만 정말 제가 그 노력이 가상합니다. 진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카페에 있는 건데 얼마나 암기가 안 됐으면 이걸 한 문장으로 도시버스를 타고 시카고로 가. 그리고 뭐 사갖고 와? 생태 사갖고 와. 친입경쟁천이 이렇게 암기하시다 이런 거야.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버제스의 동시원 이론은 5개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중, 점, 노, 중, 통, 그리고 노, 중통이 전부 다 주거지역이에요. 왜? 주거지역이 도시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지역의 변화를 버제스는 이 생태학적인 친입경쟁천이라는 분석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호이트의 선형, 호이트의 선형.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 주택지는 도심의 주요 뭘 따라서? 도로망을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분리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동시모는요, 동시모는 시카고시를 딱 하나 분석했어요. 시카고시를. 그런데 이 시카고시는 평야니까 뭔가 동시모의 형태로 모든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호이트라는 학자는 야, 시카고시 하나만 연구해서 뭐가 나오겠니? 해서 미국에 142개 도시를 직접 분석했어요. 142개. 그러니까 호이트의 이론이 보다 일반화된 이론이에요. 142개나 분석했으니까. 근데 이 142개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산을 뚫고 강을 뚫고 성장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도시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봤더니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죠.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주거지가 이렇게 위치를 해요. 이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왜 삼각형의 모양입니까? 여기가 중심이니까 항상 외곽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보면
중심이 적고 외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이런 삼각형의 형태로 뭔가 이렇게 주거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를 따라서. 그런데 이 삼각형을 보고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 이 삼각형을 쐐기 같은데? 이렇게 불러요. 이 쐐기라는 게 우리가 문을 고일 때 쓰이는 이 삼각형의 나무 쪼가리를 말하는 거예요. 삼각형이니까 쐐기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삼각형을 보고 뭐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부채 모양인데?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보면서 요 최근에는 삼각김밥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학자가 이거 삼각김밥 같은데 그러면 얘는 삼각김밥 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삼각형으로 뭔가 도시가 성장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도로를 따라서. 이게 선형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요걸 하나를 기억해 줘야 돼요. 요거. 친입경쟁천이라는 생태계에 활용하는 용어를 많이 쓴 사람은 버제스의 동시문 이론이고, 자, 호이트는 항상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소득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소득을. 항상 주거지역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됩니까? 그러면 저소득과 고소득이라는 소득계층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호이트는 뭘 강조했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에 도시의 구조를 결정하는 계층은 누굴까요? 제가 저기 잔소리 좀 확 목을 좀 써서 했더니 목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소득과 고소득층 중에 호이트는 항상 요 고소득층이 그렇죠. 고소득층이 도시의 구조를 결정한다고요.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항상 고소득층이 여력이 있으니까, 자금이 여력이 있으니까 고소득층이 어디를 자리를 잡느냐, 이게 도시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이 어떻게 되냐, 도시의 구조는 주거지역이 결정을 해요. 주거지역이 가장 면적이 크니까. 그리고 주거지역은 소득계층별로 저소득과 고소득으로 나눠지면 누가 도시 구조를 결정해요? 고소득층이 결정하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결정을 하면 저소득층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호이트는 항상 소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소득을 강조했다 그러면 누구 이론이에요? 호이트의 이론이다 이런 거예요. 호이트의 이론. 자, 그 다음에 다 핵심 이론이 있어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 핵심 이론. 자, 얘는 도시 내부 구조는 하나의 핵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중심.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수개의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핵 구조로 파악됩니다. 자, 우리가 동시문 이론과 선형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중점, 노중통 이렇게 되고,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문과 선형 이론은 딱 중심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현대 도시를 분석해 봤더니 현대 도시는 우리가 성장의 핵, 성장의 중심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도시는 왜 성장의 중심이 여러 개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서울을 봐요. 서울은요, 우리가 서울역이 교통을 중심으로 뭔가 성장을 했잖아요. 주변이. 그리고 동대문 같은 데 보면 이런 쇼핑 상업을 중심으로 뭔가 성장을 했고, 주변이. 그리고 강남 같은 데 보면 교육을 중심으로 뭔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예전처럼 단순한 사회가 아니에요. 기능이 대단히 다양해. 사회, 교육, 문화, 의료.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핵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도시의 특징이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현대 도시는 기능이 다양해서 말이야. 기능별로 성장의 중심이 생기고 기능별로 다양하게 도시가 성장을 해. 이게 다핵 모형이에요. 이게 딱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요놈은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리스와 울만이 다핵이 여러 개의 중심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가지. 자, 그런데 이 2가지는 잘 안 틀려요. 동종활동은 서로 모이고
동종활동의 집적, 이종활동의 분사. 항상 요놈이 암기가 안 돼요. 요놈이.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를 땁니다. 뭐 동이, 특대 이렇게 암기 따도 되고 동종, 특대. 동종 중에 가장 큰 거 주세요. 동종, 특대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동이, 특대 이렇게 암기해요. 동이, 특대. 특히 이 두 개가 생각이 안 난다고 두 개. 그러니까 연상 이런 거 이게. 내가 핵무기를 사러 갔어. 시장에 핵무기를. 그랬더니 핵무기가 하나예요? 여러 개요? 다양하다는 거야. 핵무기가. 그럼 핵무기 사러 갔으니까 이왕이면 큰 거 사갖고 와야 돼. 적은 거 사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다핵 나오면 다핵 중에 특별히 큰 거. 특대 사이즈 사갖고 와요. 특대. 특이 특정 위치의 요구. 대가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네, 요거. 자, 그럼 해볼게요. 현대 감각으로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두 문자가 뭐라고? 동의, 특대. 다액이 만들어진 이유, 동의, 특대. 자, 여기요. 여기 학원. 자, 학원이라는 어떤 산업이 여기서 뭔가 기능이 딱 발전을 하면 대부분 학원가가 모여요. 그렇겠죠. 우리가 대부분 학원이라든지 쇼핑센터들은 다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물건이나 학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 개를 비교해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업종들은 서로 모여 있으면 고객을 끌어들이기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가구단지도 모여 있고 공구단지도 모여 있어요. 뭐 하려고?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 왜? 여러 상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동종 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야. 상식이야. 상식. 그러니까 학원가는 여기서 딱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학원이랑 상반된 이익이 있어요. 학원은 조용해야 되는데 그 웃고 떠들어야 되는 이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먹자골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동종 활동 이렇게 하나 모이면 얘랑 상반된 이익을 갖고 있는 먹자골목 같은 거. 먹자골목은 학원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 중심을 또 이렇게 잡아요. 이게 가장 다액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 요소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 동종 업종들은 서로 모이고요. 이 업종과 상반된 이익을 갖는 애들은 떨어져서 또 하나 모인다고. 떨어져서. 그게 동종 활동의 집적, 이종 활동의 분사.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그러면 특대죠, 특대. 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있어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강이라든지 호수 근처에 특별한 지역을 선호하겠죠. 그게 바로 특별한 특정 위치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강이나 호수 근처에 특정 위치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대 지불 능력이 풍부하면 대부분 직장 근처에 있는 도시 중심에 거주하고 싶지만 지대 지불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주거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일 업종들은 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종 업종들은 서로 흩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특대. 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 다액이 만들어진 이유. 다핵 나오면 특별히 큰 거 줘. 작은 거 달라고. 큰 거 달라고. 특대. 특이 특정 위치. 대가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 동의, 특대 이렇게 암기해줘요. 동의, 특대. 이러면 끝나요.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자, 강의 노트 한번 보자. 강의 노트. 이것도 강의 노트를 보면서 자꾸 눈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는 제목이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딱 보이면 도시구조가 동심원이구나. 그럼 이해만 해주면 돼. 왜 동심원이에요? 왜? 시카고시는 평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성장해. 그래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무슨 논리를 찾아. 그냥 시카고시가 동심원 형태라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 시카고시. 그리고 어떤 표현을 잘 썼다? 생태학적 표현. 그리고 친입경쟁 천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리고 5개 지대로는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5개 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선형 이론은 선자가 부채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는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다핵심 이론은 현대 도시가 딱 보여야 돼. 현대 도시. 현대 도시는 기능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기능에 의해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중심이. 그래서 그 중심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4가지를 들었는데, 동의, 특대, 동의, 특대. 동정활동은 모이고, 이종활동은 분산되고, 특대, 특정 위치,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러면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 자료에다가 다 빵꾸 뚫어놨으니까 암기하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공업 입지가 나오죠? 얘는 중요. 그렇게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상업 입지. 상업 입지는 목숨을 걸지만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다. 우리 시험이 아니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뭘 좀 해보냐? 상업 입지에는 2가지 이론이 있어요. 또 무슨 중심지 이론이 있고 중력 모형.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니까 요거까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무슨 중심지 이론이 있고 중력 모형이 있는데,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어요.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상업 입지의 효시여서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연원이 나옵니다. 상업 입지와 관련된 용어 정리, 연어.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중심지는 항상 도시 중심에 있는 애인데, 도시 중심에 있는 애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튜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의 고립된 국가라고 가정을 하고, 이 고립된 국가에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다? 시장. 그러니까 이 당시의 학자들, 고전 학자들은 중심지 그러면 항상 중심에 뭐가 있니? 물어보면 항상 시장이 있어 이렇게 대답한다면, 시장이. 그러니까 애가 지금 우리가 상업 입지죠? 이게 중심지가 시장 이론이란 말이에요. 시장 이론. 상업.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보면 중심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중심지 하면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인데, 우리 상식의 중심지는 요놈 상점, 매점. 상업 기능을 하는 데가 상점, 매점, 편의점, 할인점, 마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전 학자들은 도시가 하나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시장이 하나의 중심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요거 하나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얘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가. 자, 과거에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몇 명 없어, 과거의 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적었던 초창기 도시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을 이렇게 상점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점들 다 망해요. 왜? 이 상점을 이용할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상업 기능을 유지했냐 그러면 도시 중에 하나를 상업 기능으로 특화시켜요. 이게 상업 도시예요. 그리고 뭔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요 상업 도시로 왔어.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사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맨날 예전에,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나홀로 뭐죠? 나홀로 집에 요새 그 좀 덜 하더만. 징그라죠. 나홀로 집에와 쌍벽을 이루는 맨날 우리 명절 되면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거 영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저쪽 외곽에서 누군가가 낙타에다가 뭔가 짐을 바리바리 싣고 사막을 지나서 어떤 도시로 오잖아요. 그 당시가 요 상업 도시가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시절이었어요. 왜? 인구가 많지 않으면 시장이나 매장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중심지 그러면 상업 도시를 말했어요.
상업도시. 자, 그런데 이제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각 도시마다 가운데 이렇게 시장을 둬도 시장이 망하지 않고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망하지 않을 정도 인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시대야. 요 시대. 튜넨이 살던 시대, 크리스탈러가 살던 시대가 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상업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 시장 이렇게 부른다. 시장.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는 인구가 너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아니라 동네 주변에 24시간 편의점이라는 마트 할인점이 막 10대 개가 있어도 뭐 해요? 먹고는 살아요. 예,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인구가 적었을 때는 도시가 상업 기능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그 다음에 상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중심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대부분 이걸로 많이 나와요. 초창기의 어떤 중심지의 형태인 상업도시로. 자, 그 다음에 배우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 감각으로 요 상점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뭘 쓰냐 그러면 치킨 매장을 씁니다. 치킨 매장이 하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우지를 봤더니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에요. 자, 우리 치킨집을 이용하는 고객인 요 주변에 있겠죠? 요 치킨 매장 주변에 있겠죠? 고객은. 그리고 요 치킨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요런 구역을 현대에는 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대 용어에는 치킨집을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이런 게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집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으면 상권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 상권. 근데 예전에는 이 상권을 뭐라고 그러냐? 배우지 보안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즉, 항상 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디 존재합니까? 이 매장의 배후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을 배우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치킨과 상권, 치킨 매장과 상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뭐 스프하고 라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보안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안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현대는 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권. 대충 감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사례로 치킨 매장 같은 거고. 자, 이 치킨 매장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 이게 지금 우리가 현대로는 상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권이 항상 매장의 배후에 있으니까 배후지, 매장과 보안 관계에 있으니까 보안 지역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중심지와 배후지 또는 보안 지역 이제 이해했죠? 자, 이해는 했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더니 뭐라고 시험이 나왔냐?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어. 중심지는 상업 기능이지. 동글뱅이 하고 왔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주는 거고, 매장이니까. 그리고 상업 기능을 받는 건 상권이고, 배우지고. 아니,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배우지고, 상업 기능을 제공하는 쪽이 중심지고. 그러니까 이게 받는 거라고 나왔는데 또 동그라미 치고 와. 이게 그렇죠.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어떤 포인트예요. 이런 걸 왜 틀려갖고 오니? 라고 생각하면 딱 들어갔더니 시간이 급하니까 이런 걸 잘 안 보는 거예요. 상업 기능을 제공하면 중심지, 상업 기능을 받으면 배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헷갈리게 막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중에 요 두 개가 중요해요.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밑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지의 생성 조건. 자, 이 중심지의 생성 조건은 자,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조건. 뭐라고 돼 있냐? 뭐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요놈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용어가 중요한데, 자, 얘가 150년이 다 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이론은 아닌데 왜 어렵습니까? 용어가 낯설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중심지의 사례로 제가 치킨 매장을 들었어요. 치킨 매장. 자, 내가 이번 달에 치킨 매장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치킨 매장 오픈했어요. 이번 달에 오늘 오픈했어. 오늘 오픈한 치킨집 사장이 오늘 오픈했으니까 야 이번 달에 말이야 나 치킨집 오픈했으니까 이번 달에 대박 내서 이번 달에 빌딩을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은 없어. 그러잖아. 오늘 오픈했는데 이번 달에 대박 내서 빌딩 사야지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어떤 게 첫 번째 목적이냐. 치킨집을 오픈하는 순간 항상 고정 비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임대료, 인건비 이런 고정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빌딩을 사는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요 비용을 뽑아낼 만한 수익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또이또이라도 시켜야 돼. 적자가 아니라 또이또이라도. 그래서 또이또이 시키려면 우리가 흔히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런 또이또이 손익분기점을 만들기 위한 수익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봤더니 우리 치킨집을 최소한 몇 명이 50명 정도의 고객이 확보가 되면 고정 비용은 빼서 또이또이를 시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적자는 아니니까 어떻게 버텨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최소 요구치예요. 최소 요구치. 자, 최소 요구치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봤더니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고객의 수. 그러니까 지금 요 치킨집이 중심지로 제가 가정했으니까 치킨집이 존속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고객이 지금 또이또이를 만들어낸 50명인 거야. 여기 최소 요구치예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뉘앙스가. 처음 보는데 어디서 많이 어디 들어본 그런 뉘앙스인데 이런 거. 힌트, 투자론.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나의 요구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해서 최소한 얼마를 받고자 희망하는 거야. 최소한 55%는 받아야 돼 라는 게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 요구치라는 건 또이또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고객수예요. 고객수. 50명이에요. 50명. 자,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뭡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손익분기를 만들어내는 50명이 딱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으면 적자는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최소 50명을 지도에다가 표시해요. 그러면 치킨집 배후에 이렇게 위치하겠죠? 요 고객들이. 그래서 요 고객들을 딱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요 범위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최소 요구치를 표시한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를 표시한 범위. 그럼 이제 요 치킨집 사장님이 요 최소 요구치 범위 안에서 부지런히 배달을 이렇게 다니면 어떤 일만 일어납니까? 그러면 또이또이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겠죠? 요 안에서만 계속 배달을 시키면 대부분 또이또이만 시키는 거예요. 왜? 또이또이 지점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여기서 와요. 여기서. 그래서 치킨집에 배달을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배달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요구치를 벗어나서 고객을 확보한 거니까 그렇죠. 요만큼 이제 뭔가 남는 게 생긴다 이런 거야. 남는 이윤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요 지점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치킨이 여기까지 배달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달 범위. 그래서 결국 크리스탈러는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치킨집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밖으로 치킨이 배달돼야 내가 남는 게 있어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봤더니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 하겠어요. 아니 이 말을 못해. 야 너 치킨집이 어떻게 안 망하니? 그러면 일단 또이또이 시키려면 말이야. 최소한 요 정도의 어떤 고객을 확보해야 돼. 그런데 네가 빌딩 살려면 그렇죠. 요거 밖으로 부지런히 배달 다녀야지. 그래야 저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지 그 이상의.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0년 정도 된 이론이니까 내용은 별거 없는데 표현이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걸로. 자, 최소 요구치가 뭔가요? 봤더니 중심지, 즉 치킨집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의 수. 자,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거리니까 이 치킨이 배달되는 그 한계 거리, 끝에 있는 거리를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놨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최소 요구치 밖으로 재화가 도달돼야 된다, 배달돼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뭔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자, 이런 거 삼각형은 떼버리고 요 안에 있는 요 동그라미만 보면 여기가 지금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치킨집은 항상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손익분기, 또이또이를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고객 수를 찾아요. 최소 요구치. 그러니까 요 흰색이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는 항상 요 최소 요구치 밖으로 뭐가 도달돼야 돼요? 재화가 도달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시커먼 게 이렇게 적어져 있죠. 여기 요 사이에 요 시커먼 부분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요 시커먼 부분만큼 이득을 얻는다 이런 거야. 최소 요구치를 벗어나서 배달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이제 남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치킨집은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정리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기가 막혀. 정말. 이건 진짜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힙니까? 정말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정말 몸부림을 치는 흔적이야, 이거.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시작할 때 제가 크리스탈러입니다,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런 말을 안 썼잖아요. 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중심지가 나오면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데 현대 감각으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례를 들었어요? 치킨집, 치킨 매장을 들었어요. 치킨 매장. 자, 그리고 치킨 하면 어떤 분이 자기는 크리스피 치킨을 먹는데. 이게 정말 유치한데 이게 그 다음 중에.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딱 보면 중심지가 항상 치킨집을 사례로 들었으니까 크리스피 치킨이 배달되는 범위를 설명했어. 요게 아주 악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나오면 크리스피 치킨이 배달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어. 그럼 배달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는 거야? 배달을 최소 요구치, 이제 요건 이제 자신이 연상을 하는 거죠. 최소 요구치 밖으로 재화가 도달돼야 돼. 그걸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줄로 암기하시더라고. 크리스피 치킨이 어디까지 배달될 것이냐, 배달되는 범위,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건 좋은 방법 같아요. 요게 연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심지 치킨집이 배달되는 범위. 그럼 어디 밖으로 배달돼야 돼요? 그죠? 최소 요구치 밖으로 배달돼야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중용 모형 좀 하죠. 얘는 계산이에요. 짧아.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나. 자, 10분 쉬겠습니다. 크리스피 치킨의 배달 범위, 크리스피까지 하기 뭐하면 중심지 이론은 치킨이 배달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최소 요구치 밖으로 배달돼야 된다, 도달돼야 된다.